도 있고 해서요. 시간도 없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그 궁금한 게 있으면 중간중간에라도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 의외로 또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물질이라는 게 이게 뭐냐 하는 거를 좀 확실하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아셨으면 좋겠는데, 핵은 이제 천연 우라늄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연 자원에서 우리가 캘 수 있는 거는 우라늄입니다. 천연 우라늄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천연 우라늄을 핵 원전에서 원자로에서 이렇게 핵 분열을 시켰을 때 그때 이제 나오는 게 플루토늄이라고 하는 핵물질이 나오죠. 그래서 분열을 하는 물질, 그래서 연속적으로 어떤 에너지가 급박하게 증가하는 그런 물질은 우라늄과 플루토늄 두 개가 있는데, 플루토늄은 우라늄을 분열시켜야만 나오는 물질이기 때문에 인공 물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물질은 우라늄밖에 없다. 그러면 천연 우라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라늄 238, 이게 이제 질량수라고 하는 거죠. 고등학교를 좋은 데 나오면 이렇게 알고 안 좋은 데 나오면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라늄 238이라는 게 99.3%, 그리고 우라늄 235라는 게 0.7%의 비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핵 분열은 우라늄 235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라늄 235가 0.7%인 거를 3에서 5% 정도로 농축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농축 과정이 굉장히 어떤 그 기술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것은 좀 더 많은 우라늄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캔두형에는 일반 원전과는 비교가 할 수 없을 만큼 삼중수소가 이런 어떤 과정에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럴까, 이 피폭하게, 그러니까 우라늄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내뿜는 어떤 방사성 물질도 더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캔두형이 우리나라 월성 원전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것은 아니고 대개는 다 이렇게 235를 3 내지 5%를 농축시켜서 씁니다. 핵폭탄은 이 우라늄 235의 농축 수준이 90%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폭탄은 완전히 핵 분열 물질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되고, 핵 원전에서는 이제 저농축 우라늄을 쓴다. 그랬을 때 이 우라늄 235가 0.7%에서 이제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농축을 시켰을 때는 이 0.7%에서 0.5% 정도를 빼내게 됩니다. 다 빼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라늄 235를 이렇게 농축시키고 난 다른 그 천연 우라늄의 경우에는 우라늄 238이 99.8% 이런 수준으로 되죠. 아무튼 235가 0.2% 미만이 되었을 때, 0.2% 이하가 되었을 때를 우리가 열화 우라늄이라고 하는데, 이 농축을 시키게 되면 그 농축 때문에 열화 우라늄이라고 하는 천연 우라늄과는 다른 어떤 또 다른 우라늄이 만들어지죠. 이게 지금 모든 원전 국가에는 이 열화 우라늄이 있습니다. 농축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열화 우라늄은 이 농축된 우라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천연 우라늄 한 번에 0.7%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0.5%만 빼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0.5%가 몇 개 모여야 저농축 우라늄이 되는 거라서 이 천연 우라늄, 그러니까 열화 우라늄 상태가 된 우라늄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만 몇 억 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천연 우라늄, 그러니까 농축을 시키고 뺀 나머지 열화 우라늄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고민하고 하다가, 그러나 버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방사능이 나오기 때문에. 방사능이 나오고, 또 여기에 지금 제가 자세히는 안 썼지만
아주 조금의 어떤 그 아주 미약한 비중으로 2, 3, 4도 있고 뭐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강력한 방사능을 내뿜는 그런 물질들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죠. 그래서 미국은 이 열화 우라늄을 가지고 폭탄을 만든 거죠. 폭탄을 만들어서 그 열화 우라늄 238을 사용한 폭탄은 한 2000도, 3000도가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탱크의 그 두꺼운 쇠도 뚫어버리는 거죠. 그 녹여버립니다. 그래서 이라크 전쟁 때 이제 처음으로 그걸 사용해봤고 그 효과가 무지하게 좋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졌죠. 그래서 지금 영국이나 지금 그 미국에서 그 우크라이나에 그 열화 우라늄 탄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련,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지금 그 우라늄 탄을 쓰기만 하면 우리도 핵폭탄 쓴다, 이렇게 이제 겁을 주고 있는 거고요. 이라크 전쟁 때, 그리고 이제 보스니아 전쟁 때 그 미국이 얼마나 많이 썼는지, 아무튼 그 주변의 애들 엄청나게 기형아가 탄생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연 우라늄은 땅 속에 있을 때는 괜찮지만 이것을 인류가 개발한 순간부터 계속해서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 물질이었을 때 우리가 이제 핵 분열을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건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우라늄 235, 아까 전홍축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라늄 235라고 하는 것은 중성자가 하나 있어야만 핵분열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라늄 235 자체로서는 핵분열을 할 수 없고 중성자가 하나 부딪혀 줘야만 이제 핵분열이 되죠. 그러면 우라늄 236이 되는 건데 이때부터 이제 핵분열이 됩니다. 핵분열이 되면 핵분열 생성물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핵분열 생성물이라는 것은 뭐냐? 분열한다라는 것은 갈라진다는 겁니다. 쪼개진다는 거죠. 두 개로 쪼개집니다. 우라늄 236에서 두 개로 쪼개지죠. 그래서 하나는 이제 여기 사례로는 세슘 137로 되고 루비듐 95가 됩니다. 그러면 137하고 95를 더하면 232가 되는 거죠. 232가 됩니다. 그리고 중성자 4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4개 95, 137을 더하면 236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질량수는 변함이 없어지지만 중성자가 이렇게 4개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라늄 235와 중성자가 부딪혔을 때 아이오딘이라고 하는 거 131이 나오고 이트리움 103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는 합치면 234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36에서 234를 빼면 2이니까 중성자 2개가 새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핵분열 생성물은 반드시 중성자가 2개에서 5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큰 어떤 130 근처, 140 근처의 물질 하나와 90 근처의 물질 하나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들은 다 거의가 베타선입니다. 핵분열 생성물로 만들어지는 어떤 핵물질의 한 80%는 3분의 2는 베타선을 방출하게 돼 있고 나머지가 이제 알파선과 감마선을 내게 돼 있는데 베타선을 내다가 또 감마선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내지는 않고 베타선을 주로 내다가 베타선이 이제 세력이 약해지면 감마선이 나오는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핵분열 생성물이라는 것은 우라늄 235를 얼마를 분열시키건 간에 딱 그 수만큼 핵분열 생성물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이 핵분열 생성물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핵분열 생성물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핵폭탄 하면 여러분은 뭐가 생각납니까? 핵폭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 하면 뭐가 생각나요? 네? 네, 방사능 말고. 방사능 말고 우리가 핵폭탄이 터지면은 뭐가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낙진. 네. 핵분열 생성물이 낙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낙진에 쪼이거나 낙진, 그때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비가 오면서 검은 비가 내렸지 않습니까? 그게 다 핵분열 생성물이 하늘에 올라갔다가 비가 돼서 떨어지는 건데, 그럼 시커먼 비가 떨어졌죠. 그걸 다 뒤집어 쓴 거죠. 그러면
그 방사성 물질을 사람들이 다 뒤집어 쓴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 죽습니다. 그냥 살이 타들어가죠. 타들어가지고 그 일본의 그 히로시마 폭탄 터질 때 그 히로시마에 있었던 그 의사 선생님 책을 보면은 그냥 살꺼죽이 너덜너덜해지고 뭐 뼈가 나오고 막 이런 참상들을 그려놓죠. 그래서 이 핵분열 생성물은 핵분열이 생기면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핵분열 생성물은 100% 방사선을 배출하는 그러니까 방사선을 배출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어떤 핵물질이 되는 거죠. 방사성 물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분열을 하는 그 핵연료가 녹아서 밑으로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핵분열이 일단 시작이 되면 아까도 나왔지만 중성자가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중성자가 발생하면 우라늄 235라고 하는 것은 중성자가 있으면 무조건 분열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핵분열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한번 시작하게 되면 연쇄 반응이 시작되고 그거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원전에서는 이 중성자를 이제 통제를 하는 거죠. 중성자를 통제해 가지고 중성자와 핵물질이 접촉하지 않게끔 조금 접촉하게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어봉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그 합금이랑 지르코늄 합금에다가 이렇게 안에 넣어 가지고 나중에 그 제어봉이 나올 텐데요. 그래서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제 속도를 조절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한번 분열된 핵물질은 그거를 끌 수는 없습니다. 중간에 멈추게 할 수는 없어요. 늦추는 거죠. 속도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핵분열 생성물이 나오는데 이 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핵분열로 발생하는 핵종의 어떤 생성 비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낙진이 생기는데 낙진도 여러 종류가 있는 거죠. 그걸 핵종 기준으로 이렇게 핵종별로 구별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물질이 생기는데 아까 그림에서도 나왔지만 이쪽에서는 세슘 137이었고 이쪽 그림에서는 아이오딘 131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핵분열이 되면 어떤 물질들이 많이 생기나 하고 이제 그 확률을 발생하는 확률을 이제 따져봤는데 요게 이제 일본 표에서 따온 거라 제가 요거를 귀찮아 가지고 번역을 안 했는데 여기 보시면 수율이 이제 그 우라늄 235의 수율로 해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6.7%. 세슘 133이라고 하는 거는 한번 분열을 하면 6.7%의 확률로 나타나는 거죠. 아이오딘이라고 하는 건 6.28%. 그리고 뭐 여러분들 관심 있는 스트론튬 90이라고 하는 건 5.75. 아이오딘 129라고 하는 아이오딘 132 2.83%, 129라고 하는 거 0.543%. 이렇게 그래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프로테이지가 이 6%대입니다. 6%에서 7%가 약간 안 되는 이런 물질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물질은 몇 개냐? 1000개가 넘습니다. 아직도 발견 못한 물질들이 있을 수가 있고 원소 기호가 새로 늘어나는 것은 다 여기서 발견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물질들이 생겨났지만 그것이 어떤 물질이 특정해 가지고 많이 생겨나는 이런 게 아니고 가장 많아봐야 지금 6.7%였다. 그런데 보시면 세슘과 스트론튬은 거의 말하자면 세슘 137이 어디 갔지? 137 6.19%. 이게 가장 지금 사람에게 많은 어떤 피해를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스트론튬은 뼈에 이제 장착이 되니까 세슘보다 더 무서운 핵종 스트론튬 90. 이게 5.75와 6.19니까 사실은 차이가 그러니까 6%대로서 차이가 거의 없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세슘 137이 100 정도 있으면 스트론튬 90도 100 정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은 세슘이 감마선이 나오기 때문에 세슘 137을 많이 하지만 세슘 137을 우리가 측정하는 것은 그것만 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스트론튬이라고 하는 물질도 그거에 상응해서 엄청나게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일본의 경우에는
이 1000종이 넘는 어떤 물질을 몇 개로 줄였어요? 예? 64개로 줄였습니다. 64개. 이렇게 해서 생기는 물질이 1000종이 넘는데 64종이 4종만 이제 그 확인을 하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원전을 운영했을 때 그 원자로 안에 있는 물질을 조사해 보면 가장 많은 이제 물질이 대충 나오는 게 210종이라고 합니다. 210종. 근데 이 핵분열 생성물 중에는 나오자마자 1000분의 1초 안에 사라지는 물질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몇만 년이 가는 물질도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물질들을 다 제외하면은 사실은 이제 한 되게 많이 나타나는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물질이 한 210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쿄 전력에서 그 원전 안에 있는 원자로 안에 있는 물을 평가했을 때 210종 안팎의 물질, 핵물질이 있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했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64종이 되었느냐? 측정할 수 없는 물질이 있다 해서 제외합니다. 측정할 수 없는 물질. 그러니까 있는 거는 알지만 측정할 수 없는, 그리고 측정에 시간과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런 물질들을 제외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지만 수율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물질이 나오면 다른 물질도 어느 정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우리는 짐작을 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 수율로 인해서. 이 수율이라고 하는 건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밝혀낸 어떤 확률이니까, 그러면 그 64종을 측정했지만 실제로 있는 어떤 핵종들은, 그 물 안에 있는 핵종은 64종만 있는 게 아니고 210종이라고 하는 물질들이 아직 있겠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정이 그냥 상상에서 나온 추정입니까? 아니면 과학적 필연성에 의해서 나온 추정입니까? 과학적 필연성에 의해서 나온 것이죠. 그걸 64종을 걸러낸다고 하면서 말하자면 그 64종만 걸러내면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런 어떤 핵분열 생성물이라든가 핵분열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없을 거다, 바보로 아는 거죠. 바보로. 그렇게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이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얘기가 있는데요. 일단 그 핵산업 세력이라는 거,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핵마피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무튼 핵산업을 성장시키고 그걸로 인해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핵산업 세력이라고 하는데, 전통적으로 역사를 이렇게 보면 세 가지의 어떤 전략을 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소수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라늄을 채굴할 때 그 원주민들에게 그 우라늄 강산의 어떤 관리를 맡기고 관리자로 취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 중에는 그런 우라늄 채광을 함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러나 우라늄 채굴이라고 하는 거, 우라늄이 지상으로 나오는 순간 방사능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건강 영향과 피해가 발생하고, 그것은 공식적으로는 부정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유전이 됩니다. 그리고 임산부에게는 특히 심각한, 태아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원주민들 내부에서도 우라늄 채굴에 대한 어떤 반대 운동이 일어나지만, 그 양질의 일자리, 이것이 사람들의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면 한수원이라고 하는 그 조직은 굉장히 어떤 좋은 회사에 속합니다. 젊은이들이 시험 쳐서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회사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많지는 않죠, 그 숫자가. 그렇지만 어쨌든 굉장히 좋은 일자리로서 어떤 핵산업을 그 선전을 한다, 자랑을 한다. 이게 지금과 같이 또 불황인 시점에서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또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약간의 피폭, 적은 피폭 혹은 뭐 아주 소량의 피폭에는 사람에게는 영향이 없다, 이런 것을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의학적이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이제 분자생물학 이런 데서 이제 연구하는 분야인데, 예전부터 유전학자들이 별의별 걸 갖고 다 실험을 해봤거든요. 맨 처음에 이제 그 초파리 이런 걸 가지고 다 실험을 해보고, 최근에는 이제 생쥐를 가지고 실험을 많이 하죠. 저성량 방사선 피폭을 받았을 때 어떤 생물이든 다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실험 결과로 다 입증된 거예요. 영향을 안 받은 생물은 없었어요.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나고 국제적으로 굉장히 그 유명해진 논문이 하나가 있는데, 후쿠시마 지역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후쿠시마 지역의 나비의 변종을 연구한 논문이 있어요. 그건 오키나와의 한 여성 그 학자가, 젊은 여성 학자인데, 후쿠시마 그 산, 그 방사능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쌓여 있는 거기를 다 오르고 내리면서 실제 나비를 채집하고 해가지고 밝혀낸 거죠. 그래서 그 방사능의 영향으로 나비가 계속해서 변형이 되고 있다는 것을 실증을 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논문은 원숭이 태아의 머리둘레 크기, 이거를 연구한 논문이 있는데, 원숭이 태아의 머리둘레 크기, 후쿠시마 지역에 있는 원숭이와 후쿠시마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는 원숭이 태아의 머리둘레 크기를 비교했는데, 후쿠시마 지역에 있는 원숭이 태아의 머리둘레 크기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그 논문으로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어디까지나 동물에 대한 어떤 그 연구이고 사람에 대한 연구는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인체 실험을 했어요. 핵무기를 개발할 때 그 이제 교통사고로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는 흑인 환자에게 플루토늄을 주사를 넣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죽어가나를 봅니다. 무식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그 731에 버금가는 어떤 그런 게 나중에 기자들에 의해서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실험도 하고 했지만, 실제로 요즘 세상에서는 인체를 가지고 실험을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피폭을 당한 사람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특정인을 샘플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대조군과 환자군 이런 말하자면 그 코호트 연구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밝혀냅니다. 그랬을 때 이 핵산업 세력은 그런 그 연구의 어떤 꼬투리를 잡습니다. 뭐 그 통계적 검증성이 약하다,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또 담배 흡연자인데 뭐 고려 안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떻게든 그 연구의 성과를 깎아내리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깎아내리지 못하는 연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히로시마 나가사키 피폭자들에 대한 코호트 연구가 있거든요. 그거는 자기들이 한 거기 때문에 깎아내릴 수가 없어요. 예. 그게 14번의 보고서가 발행이 됐는데, 14번째 보고서에서 최종적으로 방사선의 어떤 문턱값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일정한 수치 이하에서는 영향이 없다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그 기준치를 찾지 못했다. 방사선에 영향이 없는 것은 0일 때밖에 없다. 이렇게 본인들 스스로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일본 정부나 우리나라의 그 지금 그 정부에서 괴담을 만들어내는 이 작자들은 그렇게 나온 연구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죠. 예. 그러면서 무조건 그 희석되면 괜찮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학적으로 엄밀한 검증을 거친 연구들에서 이미 방사선은 아주 미량이라도, 아주 소량이라도 영향을 준다 하는 것이 입증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빨간 신호등 같이 건너기. 이거는 이제 일본의 나카가와 야스오라는 분이 그 핵산업 세력의 역사를 쓰면서, 핵산업 세력에 이제 나중에는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빨간 신호등이면 건너면 안 되죠. 예. 근데 그냥 한 20-30명 모여가지고 왕창 모여서 쭉 건너버리는 거예요. 예. 그럼 차들이 서야 되죠. 어떡합니까? 예. 그런 식의 어떤 작전을 핀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빨간 신호등 같이 건너기라는 그 전략을 새롭게 이제
핵산업세력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상을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소수에게는 양질의 일자리지만 다수에게는 하청을 통해서 방사선 피폭 때문에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채용하지 않고 1년 내지 2년만 채용하고 사람을 전부 바꾸는 이런 전략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연금진 내기 이런 것들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핵산업 세력의 세 가지 전략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하시면서 정부 지금 그 괴담 유포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오늘 그 오염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그 오염수가 되면 왜 문제이냐면 오염수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게 지금 쌓여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핵폭발 핵실험으로 인해서 이 방사성 물질은 어떻게 없어지느냐, 물에 희석하면 없어지느냐, 그게 아닙니다. 방사성 물질은 어떻게 없어집니까? 여러분, 방광기. 역시 이 부산의 이 수준이 상당히 높군요. 제가 어디죠? 안산 가서 방사성 물질이 어떻게 없어지냐 그랬더니 가두면 됩니다. 뭐 별 얘기 다 나왔습니다. 방광기, 그 방광기의 10배가 되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방광기는 절반이 없어지는 거죠. 양이 반이 없어진 거기 때문에 1000분의 1 수준이 되는 거는 방광기의 10배가 되면 1000분의 1 수준이 돼서 굉장히 미미해집니다. 그래서 세슘 137 같은 경우에 30년입니다. 방광기가. 그러면 10배면 몇 년입니까? 300년이 되면 떨어지는 거죠. 삼중수소, 문제가 되는 삼중수소 12.3년이에요. 그러면 몇 년이 돼야 그 방사성 물질의 방사능이 없어지겠습니까? 123년이 돼야 됩니다. 123년. 후쿠시마 사고는 언제 있었어요? 2011년입니다. 2011년에 123년을 더하는 그때까지가 말하자면 2011년도에 발생한 삼중수소의 방사능 양이 미미해지는 시점이죠. 근데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일본 내부 자료에서는 300년을 보고 있습니다. 300년. 실제로 방사능, 주요 어떤 물질들의 방사능이 완전히 줄어드는 그 기간을 300년으로 보고 있고 300년 정도의 기간 동안 폐로 기간을 잡는 그런 정부 내에서, 일본 정부 내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체르노빌 같은 경우에 1986년도에 사고가 났습니다. 96년, 06, 16, 26. 그러니까 지금 한 40년이 지났지만 지금 그 석관을 뒤집어 쓰고 콘크리트죠. 콘크리트 그걸로 뒤집어 쓴 상태로 그 콘크리트의 수명이 100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죠. 그 안에 지금 뭐 이 핵분열 생성물이 엄청나게 있는데 지금 체르노빌은 하나에서 망가진 것이고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3개의 원자로가 망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오염수의 발생 구조. 지하수가 흘러오고 이 핵분열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핵연료, 핵물질 이게 일단 분열을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열이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속도가 일반적인 것보다는 줄어들겠지만 그러나 핵분열은 되는 거죠. 그리고 핵분열이 되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식혀야 되죠. 식히지 않으면 폭발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핵물질이 폭발하게 되면 폭탄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일반적인 원전에서 사용하는 핵물질은 하루에 히로시마 폭탄 3개를 씁니다. 하루에. 1년이면 히로시마 폭탄 1000개가 넘는 거죠. 그 정도의 핵물질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거를 식히지 않는 순간, 그대로 놔두는 순간 끝나는 거죠. 일본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근데 일본만 망하겠습니까? 옆에 있는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도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혀야 됩니다. 식히기 위해서 끊임없이 물을 붓죠.
지하수가 스며듭니다. 그래서 이 밑에 만들어지는 게 오염수. 이것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자로별 오염수 상태를 보면 1호기 지금 핵연료가 밑바닥에 다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요게 이제 압력용기거든요. 요 안에 이제 그 노심이라고 하는 그 핵분열 집합체가, 그러니까 핵연료 집합체가 여기 딱 달려 있는 건데 떨어졌어요. 여기 다 있고 2호기는 좀 남아 있죠. 상대적으로 떨어진 게 적습니다. 여기 많이 남아 있네요. 그리고 3호기는 거의 비슷하게 반반 정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일본에서는 이 그러니까 핵연료가 떨어진 요 물질을 데브리라고 하는 영어를 씁니다. 데브리라고 하는 코륨이라고도 하고 데브리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그냥 데브리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 데브리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꺼내는 것이 폐로 작업이죠. 핵물질을 꺼내야 됩니다. 핵물질을 꺼내려면은 어떻게 꺼낼 수 있을까요? 지금 일본 시민단체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일본 정부가 뭐라 그러면 이렇게 폐로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일본 시민단체에서는 딱 한마디 합니다. 지금까지 12년이 지났지만 단 1g도 꺼내지 못해놓고 니네가 무슨 헛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핵연료 물질을 지금 2011년 사고가 난 이후로 단 1g, 단 0.001g도 일본 정부가 꺼내지를 못한 거죠. 왜 그럴까요? 왜 못 꺼낼까요? 여기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죽으니까 다. 그래서 로봇을 집어넣습니다. 로봇을 집어넣어서 이제 카메라로 촬영도 하고 로봇팔이라고 해요. 로봇팔. 그게 이제 딱 집어내는 역할을 하는. 근데 이 데브리라는 게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이게 벽에 턱지턱지 다 붙어 있거든요. 콘크리트랑 다 뒤섞여 있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긁어내야 돼요. 긁어내야 돼. 잡는 것도 아니고 긁어서 가루 몇 개씩 이렇게 꺼내는 작업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저 로봇팔이 있는 말하자면 그 로봇을 집어넣으면 이 로봇들은 또 방사능에 약해가지고요. 반도체라는 게 로봇은 다 반도체거든요. 반도체는 또 방사능에 취약해요. 들어가면 고장나고 들어가면 고장나고요. 지금 저 안에 들어가 있는 로봇만 해도 40대가 넘는데요. 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도 진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지금 오염수를 모아놓은 게 지금 135만 톤이라고 여기 좀 안 나왔네요. 135만 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자, 일본이 이 오염수를 희석할 수 있고 방사능을 걸러내서 해양 방류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그 일본 정부의 시작과 끝이 뭐냐? 알프스입니다. 이 알프스. 이 알프스라는 게 뭐냐? 방사성 핵종을 걸러내는 장치입니다. 맨 처음에 일본 정부는 방사성 핵종을 제거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거한다. 시민단체나 과학자들이 이 현장이 없으니까 모르죠. 어우, 진짜로 제거해? 엄청난 건데? 막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결국 나중에 2018년도에 제거를 하지 않고 양을 줄이는 걸로 판명이 됐죠. 그래서 오염수에는 여전히 방사성 핵종이 남아있게 된다. 근데 그 줄이는 양이 얼마냐? 이걸 두고도 누구도 확신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일본 정부의 모든 주장은 이 알프스가 정상적으로 가동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희석을 시키기 전 단계에서 그 물 안에 엄청난 양의 방사성 핵종이 들어가 있는데 그 방사성 핵종을 이 알프스를 통해서 다 걸러낸다. 걸러냈을 때 일본이 얘기하는 어떤 그 고시농도 기준이라든가 뭐 삼중수 리터당 1500 베이커리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맞아 들어가요. 그렇지만 그거를 객관적으로 그렇다면 알프스 처리하기 전에 농도와 알프스 처리한 후의 농도를 최소한 검증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일본에서. 그럼 알프스 처리하기 전에 64개 핵종이 있는데 64개 핵종 중에서 삼중수소하고 탄소 14는 걸러내지 못해요.
그거는 그냥 똑같이 수소랑 똑같고 탄소랑 똑같기 때문에 기본 어떤 원소죠. 기본 원소를 인식할 수 있는 장비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그거는 그냥 통과되는 거고. 그러면 62개 핵종만 걸러내야 되는데 62개 핵종의 측정 전 양은 얼마였는데 측정 후 양은 얼마다.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누구든지 딱 들어가서 보고 확인할 수 있어야지 일본 정부의 얘기를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알프스에 보면 일본은 여기 보시면 이제 알프스의 종류가 세 종류입니다. 뭐 이렇게 그냥 알프스라고만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알프스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기존, 증설, 고성능. 근데 이 기존과 증설의 차이가 뭐냐? 어떤 처리 속도, 이 어떤 이 핵종의 기존과 증설의 차이는 핵종의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알프스를 돌렸더니 지금 이거는 도쿄 전력의 문서입니다. 여기에 아이오딘 129하고 루테늄, 그다음에 이게 납이었나요? 아니, 이게 뭐였죠? SB가 아무튼 요 물질의 제거 성능이 부족하다.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아, 이거는 제거를 못하는구나 해가지고 이게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일본의 중공업 회사 있죠, 미쯔비시, 미쯔비시에서 만든 거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얘네들 거는 못 믿겠다. 이렇게 이제 도쿄 전력도 얘네들 거 못 믿겠다 해가지고 히다치에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증설 알프스라고 해가지고 이 증설 알프스에서는 굉장히 핵종 제거가 잘 됐다. 이렇게 이제 도쿄 전력은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고성능 알프스라고 하는 것은 증설 알프스의 처리량이 2배가 된 거예요. 250에서 500으로. 그러니까 증설과 고성능 하면은 이게 무슨 엄청난 것 같지만 처리 속도가 빨라졌다는 거죠. 핵종 제거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말하자면 나름대로 본인들은 핵종 제거의 어떤 만반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프스를 개선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한 문서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핵종을 아까 62개 핵종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떤 핵종을 어떻게 제거했느냐를 봤는데 이 도쿄 전력하고 일본 정부는 7개 핵종만 측정했다는 거죠. 62개 핵종 중에서 항상 주요 7핵종만 측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니네가 어떻게 62개 핵종이 다 제거됐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문제 제기한 최초의 전문가들이 태평양 도서 국가의 전문가 4사람이 이 일본하고 협의해서 도쿄 전력에 파견을 나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측정 자료를 달라 하니까 이 7개 핵종 측정 자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왜 7개 핵종만 주느냐 하니까 우리는 7개 핵종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7개 핵종만으로는 나머지 핵종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거를 결정할 수가 없는데 인정하냐? 인정한대요. 도쿄 전력의 문서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7개 핵종, 왜 그럼 7개 핵종만 했느냐? 도쿄 전력의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왜 62개 핵종 중에서 니네 7개 핵종만 하냐? 시간과 돈이 모자란다. 시간과 돈이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하나의, 그래서 도쿄 전력이 내세운 변명이 이 중에 어떤 핵종은 분석에만 2달 걸린다.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제 그런 게 문서에 다 나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태평양 도서국가 전문가들이 이걸로는 도저히 검증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그때부터 이제 일본 정부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IAEA도 들어가서 보니까 7개 핵종만 점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IAEA도 7개 핵종은 너무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개 핵종은 정말 너무 작은 거다. 그래서 니네가 방류를 하려고 하면은 핵종 수를 늘려야 된다. 측정하는 핵종 수를 늘려라. 그래서
방류하기 직전에 방류 대상 물에 대해서는 30개 핵종을 측정하겠다고 일본 정부가 발표를 한 거죠. 62개 핵종 중에서 30개 핵종을 측정하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아직까지도 30개 핵종을 측정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래서 어떤 이 방사성 핵종이 제대로 걸러졌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누구도 객관적인 검증을 안 했고, 객관적인 검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제시한 일본 정부나 도쿄 전력의 자료는 7개 핵종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뭐 질문 있으십니까? 예? 예. 고시농도라는 게 앞으로 고시농도가 뒤에 나오던가? 안 나오네. 여기 보면은 이제 7개 핵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근데 62개 핵종, 64개 핵종이 있잖아요. 그러면 탄소는 탄소 14는 이건 얘기도 없어요. 아예 탄소 14는 말이죠. 무슨 저 농도 희석 이런 얘기도 안 나와요. 그냥 탄소 14를 일단 제껴놨어요. 삼중수소는 지금 일본 정부가 얘기한 게 리터당 1500 베크렐 아닙니까? 리터당 1500 베크렐. 지금 보통 몇만 베크렐, 뭐 몇십만 베크렐 있는 것도 있고, 최고 많은 게 90만 베크렐인가? 그런데 아무튼 그거를 몇 번을 그 희석을 해가지고 농도가 1500 베크렐이 될 때까지 희석을 해서 방류를 하고, 삼중수소는 그러면 삼중수소가 1500 베크렐 될 때까지 희석을 하면 다른 핵종들의 농도도 굉장히 낮아진다. 이게 이제 일본 정부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이 1500 베크렐을 그 인체에 영향이 있는 시버트 단위로, 시버트 개념으로 바꿔줄 때는 환상 개수라고 하는 것을 곱해줍니다. 그 삼중수소 그 베크렐에다가. 그런데 이 시버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가공의 수치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지금 8시가 다 돼가는데 이 시버트 개념까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려면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고시농도라고 하는 것은 그 1500 베크렐의 환상 개수를 곱했을 때 0.0 몇 베크렐, 아니 밀리시버트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예? 이런 거를 다 더했을 때 말하자면 그 핵종별로 그런 환상계수가 다 달라요. 환상계수가 다 다르고, 그래서 그 환상계수를 곱해가지고 하면 그 1mSv 미만이 된다라는 게 고시농도입니다. 그러니까 고시농도라고 하는 것은 베크렐을 시버트 단위로 바꿔준 것인데, 그 시버트 단위로 바꿔줄 때 환상계수라고 하는 걸 곱해준다. 근데 그 환상계수라는 건 뭐냐? 몇십억 분의 1이라는 숫자입니다. 큰 거는 몇십억 분의 1, 작은 거는 몇백만 분의 1이라는 숫자를 곱해줘요. 그러니까 이 베크렐 숫자가 아무리 커도 환상계수를 곱하는 순간 0. 몇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 환상계수는 누가 만들었느냐? ICRP라고 하는 단체에서 만든 거죠. 시버트라는 그 단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안해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우리나라 먹는 물, 수돗물이라든가 지하수 했을 때 그것을 먹을 수 있는 물에 들어가 있는 방사성 핵종 중에 삼중수소 농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얼마인지 아세요? 환경 하시는 분들은 다 알던데 6베크렐입니다. 6베크렐. 우리나라의 먹는 물 그 기준에 방사성 핵종이 몇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삼중수소는 6베크렐을 먹는 물 음용수 기준으로 우리나라 법률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6베크렐. 우리나라 지금 그 여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뭐 마실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1500 베크렐 정도 되면 마실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애들. 애들이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 X들. 이 먹는 물, 우리나라의 먹는 물 기준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애들이에요, 진짜. 그래서 그 고시농도 기준이라는 거 하는 것은 사실은 설명을 하기가 이게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웬만하면 설명을 안 합니다. 시간 너무 많이 가고. 그래서 근데 아무튼 그 고시농도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방사선의 어떤 영향을 과소평가하기 위해서 만든 인위적인
가공의 수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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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걸러내지를 못하니까요. 일본 정부가 다른 거는 다 걸러내서 괜찮다라고 했는데 삼중수소하고 탄소는 걸러내서 그 양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프스를 거치면은 양이 100에서 뭐 10, 20 이렇게 줄어드는데 삼중수소는 똑같은 거예요. 양이 전혀 변화가 없어요. 예. 양이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삼중수소에 대한 문제 제기를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럼 삼중수소는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예. 아니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말을 안 해요. 삼중수소 때문에 가려져 가지고. 예. 삼중수소보다는 양이 적지만 현재 오염수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 14도 굉장히 그 치명적인 어떤 방사성 핵종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그린피스에서 왜 탄소 14를 얘기하지 않느냐 하고 길길이 한번 날뛴 적이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묻히고 있는 거예요. 예. 탄소 14도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물질입니다. 제가 어딘가에 쓴 적이 있는데 어딘가가 아니고 탈핵신문에 그 탄소 14에 대해서도 잠깐 쓴 적이 있습니다. 탈핵신문을 뒤져보시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IAEA라는 단체가 이제 그 검증을 했고요. 검증을 했는데 IAEA의 활동은 검증이 아니고 말이죠.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 주장이 특정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밝혀내는 활동을 우리가 검증 활동, 베리피케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IAEA는 딱 지네가 주장을 해요. 우리의 활동은 검증 활동이 아니다. 일본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일본 정부가 제시한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지 우리의 활동은 검증 활동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그 종합보고서에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는 오염수 방류를 추천하지도 않고 승인하지도 않는다. 그거는 일본 정부가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선전은 IAEA가 승인한 걸로 나오죠. 근데 IAEA 자신은 우리는 승인하지도 않고 추천하지도 않는다. 그거는 오직 일본 정부만이 결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IAEA 검증 활동의 어떤 취약성, 가장 문제점은 뭐냐? IAEA 원칙이 10가지거든요. 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10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IAEA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원칙이에요. 이 원칙은 ICRP라고 하는 그 국제 조직의 어떤 논리대로 만든 건데 여기에 보면 시설 및 활동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설 및 활동의 정당성. 그다음에 원칙 5가 이제 보호에 최적화인데 IAEA는 보고서에다가 1, 5, 6, 7의 원칙에 대해서만 자기들이 평가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얘기한 정당성, 이 정당성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았다. 왜 평가하지 않느냐? 니네들의 주요한 원칙 아니냐? 일본 정부의 요구가 없었다. 이게 IAEA 답변입니다. 이 정당성이라는 게 뭐냐? 어떤 방사성 물질을 배출을 하려면 그 배출하는 것이 이득이 더 많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방사성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배출을 하는 순간 사람에게 건강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배출을 안 해야 되죠. 그것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최소화해야 되는데 최소화하면서 그러나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면 그때는 방사선 피폭은 인정해 줘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보통 핵산업 세력의 논리거든요. 예컨대 뭐 원전 같은 경우에 전기를 생산을 하니까 원전을 운영하면서 방사선이 방출이 되더라도 전기 생산하는 게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니까 그것은 봐줄 수 있는 거다. 용인할 수 있는 거다. 이런 게 정당성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처럼 어떤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 문제를 돈으로 환산하는 논리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정당성이라고 하는 논리를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본인들은 이렇게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활동의 명분을 이런 데서 찾는 거죠. 그런데 그 정당성마저도 말하자면 검토를 하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일본이 방류했을 때 어떤 이득이 발생합니까? 일본은 핵물질을 없앴다는 이득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민들에게는 산업이 망하는, 그리고 태평양 도서국가들은 관광업이라든가 또 생산을 못하게 되고 어떤 이득도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이득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해만 발생하죠. 그래서 이 정당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그동안 IAEA에게 제기를 했고요. IAEA의 공식적인 답변은 일본 정부의 요구사항이 없었고 IAEA는 정당성의 몫은 일본 정부가 평가할 몫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따라서 이 IAEA라고 하는 그 어떤 조직의 설립 자체가 또 핵산업을 그 육성하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미국의 핵무기를, 핵기득권을 인정하고 핵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이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기대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였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면 그로시라고 하는 그 IAEA 사무총장 얘가 후쿠시마에서 방사선 피폭으로 한 명도 안 죽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때 그 동영상 보니까 아무튼 거의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있더만요. 그 민주당하고 할 때.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게 참, 페로란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페로의 기본 개념은, 이게 이제 그 도쿄 전력 사이트에 가면 이런 이제 그림이 나옵니다. 페로라는 게 뭐야? 작업은 몇 년 걸리고, 핵연료는 어떻게 꺼내고, 뭐, 어느 정도의 사람이 작업해? 막 이런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을 해놓으면서 이제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면서, 페로라는 게 뭐냐? 안전하게 생활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그 리스크를 없애고, 그래서 원자로 시설을 해체하고, 후쿠시마의 부흥의 대전제가 되는 활동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핵심은 이제 핵연료, 핵물질을 제거하는 거죠. 혹은 핵물질을 안정화시키는 이런 활동이 페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는 몇 명이나 일을 하고 있느냐? 맨 처음에 이게 이제 2020년 정도 이후고요. 2020년대까지는 7,500명, 하루 연인원이 7,5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도쿄전력은 96%의 부지가 일반 작업이 가능한 부지가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페로의 주요 작업, 연료를 꺼내는 것, 핵연료 물질 꺼내는 거죠. 그러니까 연료 데브리를 꺼내는 게 있고요. 핵연료를 꺼내는 게 있는데, 일본의 그 원자로에는, 이 후쿠시마 원자로에는 그 사용 후 핵연료는 한 50년 동안 냉각을 시켜야 됩니다. 물 안에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캐스크라고 하는, 건식 캐스크라고 하는 그 안에다 넣고 뭐 유리 고화체를 만들든가 해가지고 장기간 보관하는 지하 어떤 고준위 핵폐기물장으로 가야 되는 이런 건데, 여기 보면은 이 핵연료 수조가 있습니다. 그 원자로 옆에 핵연료 수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또 핵연료가 무지하게 많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로 안에 있는 데브리와는 별도로 요 정도의 핵연료 수조가 있고, 여기에 또 핵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동안 사용했던 다 쓴 핵연료 물질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 그 어마어마한 양이 지금 후쿠시마 원전에 그 우라늄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 요거 꺼내는 것도 지금 굉장한데, 이것도 못 꺼내고 있는 거죠. 3, 4호기는 꺼냈는데 지금 1호기하고 2호기는 그 핵수조에 있는 핵연료를 전혀 못 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핵연료, 그 수조에 있는 핵연료를 꺼내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연료 데브리 꺼내는 거, 오염수 대책, 알프스 처리수 처분,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 그럼 이런 작업들을 하다 보면 핵폐기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페로 공정이 나오는데,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폐로 작업을 할 때 노동자들은 이제 아까 96%가 일반 작업 구역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일반 작업 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방사선 피폭이 없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그냥 일본 정부하고 도쿄 전력에서 일반 작업 구역이라고 정해놓은 곳이죠. 실제로는 피폭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피폭을 당하면 그 영향이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방사선이라고 하는 거는 냄새도 없고 뭐 이렇게 보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요 뒤에 것까지 합치면 17가지의 어떤 피폭 요인이 있는데, 이거는 도쿄 전력에서 17가지 폐로 기간 동안 폐로 과정 중에 17가지의 피폭 요인이 있다라고 밝힌 거고요. 도쿄 전력이 해놓은 걸 제가 그대로 그냥 한국말로 옮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떤 그냥 사실 팩트 자체로 그냥 제가 써놓은 겁니다. 그냥 도쿄 전력의 말을 그대로 인정한 거죠. 그럼 보시면 핵연료 데브리가 있죠. 아까 그 원자로 안에 있는 거. 그다음에 핵수조 핵연료가 있고요. 그다음 공용수조가 또 있습니다. 공용수조는 이제 3, 4호기는 이제 빼내가지고 수조에서 빼내가지고 별도로 만들었죠. 그래서 같이 그 사이트 안에 수조를 또 만들었고요. 그다음 건식 캐스크, 건물 안에 오염수가 있고 제올라이트 모래주머니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접형 탱크 보관 오염수, 플랜지형 탱크 보관 오염수. 탱크가 두 종류예요. 용접형이 있고 플랜지형이 있는데, 이 탱크 보관 오염수에서도 피폭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방사선이 나오고 있는 거죠. 본인들이 인정한 거예요, 다. 흡착탑. 이거는 뭐 방사성 물질을 걸러내는 탑이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피폭이 되겠죠. 그다음 찌꺼기가 있습니다. 알프스 처리 후에 남는 찌꺼기, 침전물. 이런 게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요? 이 찌꺼기, 이게 그러니까 방사성 핵종을 걸러냈어요. 그러면 고농도로 모일 거 아닙니까? 그죠? 찌꺼기라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방사성 물질들이 모여 있을 텐데, 그런 걸 어떻게 처리할까요? 얘네들이. 에? 그런 것들이 전부 미지수입니다. 미지수. 그다음에 제염장치 찌꺼기, 농축 폐액, 고체 폐기물 저장고, 30mm 15도 초과용. 이 고체 폐기물 저장고 하면 어떤 시설을 여러분 연상이 되십니까? 고체 폐기물 저장고 하면 어떤 시설이 연상이 되세요? 90%가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90%가 컨테이너 박스예요. 그다음에 거기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알프스 좀 뒤로 넘겨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여기 보십시오. 이게 알프스거든요. 알프스 설비예요. 그 위에 노동자들이 올라가 있죠. 그럼 이 노동자들이 입었던 옷은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 경주 방패장이 있지 않습니까? 경주 방패장이 바로 이렇게 노동자들이, 원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입었던 옷이나 이런 거를 보관하는 그 시설이에요. 경주 방패장이. 이런 거로 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무슨 폐기물이에요?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방사성이 나오는 것이고 방사성 폐기물인 겁니다. 옷도. 별도로 보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저렇게 바다 땅속에다가 파가지고 거기다가 뭐 드럼통에다 넣어갖고 보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이런 옷들은 어떻게 보관할 것 같습니까? 태워버립니다. 다 태워버려요. 그러면 방사성 물질은 태우면 어떻게 될까요? 방사성 물질은 어떻게 없어져요? 방광기로만 없어집니다. 그냥 놔두는 거죠. 어떡합니까? 놔두는 거예요. 플래콘 백이라고 하는 그 지상에다가 그냥 놔뒀잖아요. 지상에다가 그냥 쭉 그 봉다리들을 놔뒀잖아요. 사진으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제염된 흙을, 그것도 방사성 폐기물이거든요. 그 토양 표층에 방사성 물질이 떨어져 가지고 핵분열 생성물들이 표층으로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싹 5cm 정도 걷어내면은 한 7, 80%가 저감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제염 작업을 했는데 그러면 그 제염 작업을 한 그 흙들은 다 방사성 그 물질들이 다 들어가 있겠죠. 예? 그거를 그냥 거기다 놔둔 거예요. 길에다가. 그럼 그거 제거한 의미가 뭐예요? 제거한 의미가 경주와 같은 방패장 이런 데다 갖다 넣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그 한 길에다가 그리고 금지구역이라고 딱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미 말하자면 후쿠시마 지금 금지구역은 절대로 기항구역이 될 수가 없어요. 거기는 핵폐기장이 되는 겁니다. 핵폐기장. 사실상 핵폐기장화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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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예외. 긴급 저걸 해가지고 법을 개정을 합니다. 후쿠시마는 예외. 네. 웃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정상적으로 원전을 운영하는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아까 이거 말씀드린 거죠. 로봇팔을 해가지고 핵연료 데브리를 채취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로봇팔을 어디서 만듭니까? 영국에서 만들었대요. 예, 그래가지고 그 시범 사업을 하는데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핵연료 데브리 사진입니다. 그 로봇가 들어가가지고 찍은 거예요. 사진을. 예? 보십시오. 이게 보면 이 핵연료 데브리하고 이 앞에 이 노심을 보세요. 이게 이 후쿠시마에서 사용했던 핵연료 집합체의 확대 사진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이 펠렛, 알갱이라는 뜻이죠. 알갱이. 이 알갱이 크기가 1cm, 1cm. 이런 알갱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이제 그 스프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르코늄 합금을 해가지고 이제 그 겉으로는 이 지르코늄이라는 걸로 싸고 이런 게 이제 몇십 개가 들어가 있죠. 몇십 개가. 예? 펠렛 한 개로 한 가구에 8.3개월분의 전력량을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원전이라는 게 이런 핵분열 물질을 이용해서 뭘 하는 거죠? 전기를 생산한다는 구체적인 과정이 뭡니까? 예. 그래서 물을 끓이는 거죠. 물을 끓여가지고 거기 물을 끓이면 뭐가 나와요? 전기의 힘으로 그 터빈을 돌리는 겁니다. 터빈을 돌려가지고 발전기를 이제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핵연료 물질을 뭐에다 쓰는 거예요? 물을 끓이는 데 쓰는 거죠. 네. 이런 게 지금 몇백 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히로시마 폭탄이 850g입니다. 히로시마 폭탄이 850g이에요. 아, 800g. 히로시마 폭탄이 우라늄 800g이었어요. 여기는 지금 800kg이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에 100개 분량이 들어가 있는 히로시마 폭탄에. 그래서 이 어떤 핵분열 생성물, 낙진이라고 하는 개념에서만 보면 우리가 히로시마 폭탄 1000개, 1년 동안 운영했을 때 1000개 하는데 폭탄처럼 이렇게 폭발은 없지만 만약에 핵물질이 뜨거워져 가지고 폭발이 되면 핵폭탄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 어떤 그 폭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뭐하러 핵무기를 만듭니까? 미사일을 정조준해 가지고 원전을 딱 쏴서 맞추면은 그게 바로 핵폭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포리자 원전인가 뭔가 소련에서 미사일로 자포리자 원전을 맞히네 안 맞히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초비상이 걸린 거 아닙니까? 안보에 취약한 어떤 그게 되는 거죠. 원전이 있다라는 것은 전쟁에서 1순위로 타겟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물이 되는 겁니다. 이 고리 주변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고리는 만약에 우리가 북한하고 전쟁을 했다 혹은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했다 그러면
타겟이 1순위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어떤 원전 자체에 말하자면 안보적 취약성 이런 것을 외국에서 어떤 고민이나 고려를 전혀 안 하고 있을까요? 각 국가마다 어떤 원전의 시큐리티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전 어떤 그리고 테러 분자가 원전을 폭파할 수도 있는 거고 세상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날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냥 수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연구를 해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 원전의 어떤 우리는 지금까지 원전이 어떤 방사선 피폭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게 1차적인 문제지만 그런 안보적 취약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또 얘기를 안 한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런 원전 자체의 안보적 취약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연료 데브리를 제일 정면에서 찍은 거라고 하는데 아무튼 콘크리트와 진흙과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철근 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지금 이런 데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880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880톤이 지금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진이나 여기서는 잘 안 나와 있는데요. 이 원자로 그러니까 요 지금 요게 압력 용기거든요. 그리고 이 큰 게 경남 용기라고 하는데 요 압력 용기를 이렇게 나와 있는 선들이 있죠. 기둥같이. 요걸 우리가 페데스탈이라고 합니다. 이게 요 압력 용기를 지지해주는 기둥이죠. 예? 지지해주는 기둥인데 여기서 작업도 하고 그러는 건데 이게 다 망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핵연료가 여기 쇠하고 뭐 콘크리트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 망가져가지고 지진이 나면은 이 경남 용기 자체, 압력 용기 자체가 이렇게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수조거든요. 이게 핵연료 수조. 이게 압력 용기가 만약에 이렇게 탁 부딪혔다 그러면 이 수조가 깨지면서 물이 쫙 내려오고 그럼 물이 없어지는 순간 여기 있는 핵연료는 온도가 급속도로 상승하면서 엄청난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몇 년 전부터 계속 일본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데스탈이 지금 과연 버틸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도쿄전력에서는 아직은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그런 또 과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의 피폭을 보기 위해서 이 알프스 찌꺼기 아까 말씀드렸죠. 예, 슬러리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제 담느냐, 처리하느냐, 처리하는 겁니다. 찌꺼기가 있으면 이 지금 도쿄전력의 얘기는 찌꺼기 보관 용기가 있대요. HIC라는 거. HIC라는 하이 인테그러티 컨테이너인가 그렇습니다. 그 약자인데 아무튼 여기 보관 용기에 이렇게 그 그림으로 해놨는데 사진이 아니에요. 그림으로 해놨어요. 그럼 이제 그 물이 이렇게 흡착탑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물이 쭉 지나가면서 그 찌꺼기들이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밑으로 지하 2층으로. 지하 2층으로 내려오면 이 HIC에 딱 당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지게차가 갖고 가가지고 이 찌꺼기 처리하는 이 찌꺼기 처리실로 갖고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유출 펌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찌꺼기 안에 이 통 안에 들어있던 그 찌꺼기를 이제 유출 펌프가 퍼내서 여기로 탱크로 이렇게 보내고 빈 찌꺼기 통은 씻고 해체를 해서 내부 오염물 컨테이너 여기도 컨테이너 나왔네요. 컨테이너에다가 보관하든가 이제 뭐 좀 낡았다 그러면 소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렇게 저준위도 아니고 이거 한 중준위쯤 될 겁니다. 중준위. 그런 어떤 방사성 폐기물을 말하자면 태워버리고 컨테이너에다가 보관하고 있고. 그러면 이 컨테이너 주변은 어떻게 되겠어요?
방사선이 계속해서 배출되고 있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런 거를 거쳐가지고 여과를 시켜서 보관 용기에다 담아가지고 반출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놨습니다. 근데 이런 장비들은 말이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메인터넌스가 제일 중요합니다. 계속 유지 보수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조금만 어딘선가 조금만 고장이 나도 이거는 막대한 어떤 방사선의 어떤 피폭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시로 여기를 다 해줘야 되는데, 이런 작업을 다 누가 합니까? 하청 노동자들이 하는 거죠. 하청 노동자들은 이제 다 신빙들이지, 신빙들. 이런 작업이 어떤 위험성이 있고, 이런 어떤 그 과정들에서 이 어떻게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지를 그냥 설렁설렁 배운 신입들이 하게 되는 거죠.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이것도 아주 고농도의 어떤 그 용기인데 이것도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그 가장 많이 피폭이 일어나는 게 이제 알프스 주변하고 원자로가 있는 건물들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그 주변 조금 노란색으로 돼 있죠. 여기가 이제 피폭이 많은 지역이다. 나머지는 다 괜찮다, 이렇게 지금 넣고 있는 겁니다. 이 방사선이라는 건 바람에 의해서 또 이 내부의 이 지하의 물,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이동하면서 보관 장소로 가면서 흘릴 수도 있고 별별 일이 다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군에는 원래 안전하다고 주장하려면 얘네들의 고시 농도든 뭐든 아무튼 측정을 해가지고 1mSv 미만이 돼야 되거든요. 이 부지 경계가 1mSv 미만이 돼야 되는데 1mSv 미만이 됐던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구역이. 근데도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들 스스로 1mSv 그러니까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 1mSv로 유지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뻔뻔하게 안전구역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자, 노동자 피폭을 이제 도쿄전력 자료입니다. 평균 노동자들이 1.67mSv 2023년 5월달 월에 1.67mSv죠. 그러면 1년이면 곱하기 12 하니까 1.67에 12 하면은 한 15mSv 정도 피폭을 하는 거죠, 평균. 그럼 평균이 15mSv면은 어떤 노동자는 뭐 몇십 mSv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노동자는 또 10mSv가 안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평균 해서 한 달에 1.6mSv, 평균 0.25mSv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도쿄전력 사원,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정규직이죠. 협력기업, 하청 기업이에요. 선량이 나와 있습니다. 도쿄전력 사원들은 2023년 5월 달에 3mSv 평균 3mSv의 피폭을 당했어요. 협력업체는 9.89mSv, 10mSv 3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차이가 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규직과 하청 노동자들의 피폭량의 차이는 3배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숫자는 믿을 수가 없는 숫자예요. 이 숫자는 대개는 다 이 뭐라 그럽니까? 이 배지를 단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선량 수치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작업에서 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하청 그 원전에서도 그 예전에 저 경주 월성에서 일하던 그 노동자 이렇게 만나보면은 딱 그 원자로 안에 들어갈 때 이제 점검을 하잖아요. 원자로 안에 들어갈 때 딱 그 배지를 다 띄워가지고 쫙 구석에다 갖다, 그러니까 배지를 달지 않으면 들어갈 수는 없어요. 배지 딱 들고 들어가가지고 구석에다가 딱 짱박아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업 다 하고 다시 들고 나오면 이 배지에 말하자면 그 선량이 상당히 낮은 수치로 이렇게 기록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몇 번 일을 하면 그게 딱 작업에서 배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 노동자가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자, 이거는 이제 언론에 나온 건데 뭐 2018년도까지만 나온 겁니다. 여기서도 지금 도쿄전력 사원들은 1.04, 협력업체가 2.64, 아주 조금 줄어든 걸로 나왔죠. 2배. 그렇지만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여기서는 3배 차이가 나오고 있다. 예전에는 2배 차이였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은 말이죠. 이케다 라고 하는 분인데 이제 거기서 한 1년 4개월 정도 일을 했어요. 이분이 그 원전에서 일을 하게 된 이유는 이렇게 사고가 강력하게 일어났는데 자기가 뭔가 아무튼 그 일본이라는 나라와 지역 사회를 위해서 뭔가 기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후쿠시마 원전에 입사를 한 거죠. 폐로 작업에. 그 하청 회사를 통해서. 그래서 2014년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그 후쿠시마 원전 구내에서 폐로 작업을 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이 사람이 그 전에는 이제 제염 작업을 했는데 그 흙을 이제 표층 그 흙을 제거해 가지고 했는데 그때 얘기를 지금 하는 얘기고요. 지금 보면은 이 사람은 1년 3개월 정도 제염 작업하고 폐로 작업을 1년 3개월 정도 했는데 본인의 누적 그 피폭 선량이 7.25mS예요. 그 7.25mS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 노동자들의 어떤 그 선량 한도는 그 5년간 100mS입니다. 그러면 1년 평균하면 20mS 정도 되는데 1년 어떤 특정 한 해는 50mS가 돼도 상관없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20mS가 선량 한도가 아니고 특정 연도에는 50mS고 5년간 누적은 100mS. 이게 이제 노동자들의 피폭 선량 한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 7.25mS였으니까 그렇게 높았던 건 아니었죠. 그렇지만 이제 이 사람의 주장은 백혈병의 어떤 그 업무상 직업병 인정 기준이 5mS 이상인데 자기는 어쨌든 그 기준은 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10명의 노동자가 백혈병이나 갑상선 암이 발병을 해가지고 직업병으로 인정을 받았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일한 노동자 중에 10명 정도가 말하자면 백혈병하고 갑상선 암 이걸로 인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그 후쿠시마 인정을 안 받은 사람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겠죠. 왜냐하면 보통 이 어떤 그 직업병으로 이 원전에서 일한 노동자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월성에서 일했던 분 그걸 보면 40mS인가 그랬어요. 1년에 40mS의 피폭을 당한 사람인데 그 백혈병에 걸린 거죠. 그분도 그 백혈병에 걸려갖고 인정을 받았는데 이 백혈병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무서운 병이에요, 여러분. 피가 하얘지는 거니까 백혈구만 있고 적혈구가 없어지는 거라서 이런 증상이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사람만 인정을 받은 게 10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런 그 후쿠시마 이 원전에서 일을 하면서 이 폐로 작업, 피폭 노동이 너무나 문제가 많고 원전은 없어져야 될 거다 이런 거를 이제 뼈저리게 느껴가지고 거기를 그만두면서부터 이제 반의 어떤 활동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선은 그 폐로 노동, 그러니까 그 폐로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 상담, 그다음 피폭 상담 이런 거를 주로 이제 해주는 그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일본에서는 베트남 노동자, 그러니까 이제 특정 기능이라고 하는 특정 기능인 이래가지고 비자를 주면서 베트남 노동자들을 대거
후쿠시마 그 폐로 과정에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런 어떤 그 알프스 작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안 보내고 뭐 일반 작업에만 보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제 폐로 작업이 사람의 몸을 축내는 거다라는 인식이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일본인들한테는 일본인들 그 하청 노동자를 구하기는 되게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를 세우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도쿄전력의 그 하청 그 개통도입니다. 하청 개통 5차까지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거죠. 도쿄전력에서 도쿄전력 자회사 3개사에다가 일거리를 주고요. 그럼 이 회사에서 하청을 줍니다. 그럼 여기 이제 주로 주는 하청 회사들이 있고 이게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해가지고 계속 하청이 내려간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노동자의 임금이 이제 줄어드는데 요 도쿄전력 자회사는 하루 5에서 10만 엔. 이게 이제 그 밑에로 내려오면 하루 2만 엔. 또 내려가면 1만 5천 엔, 1만 2천 엔, 6,500엔. 이렇게 이제 하청이 내려갈수록 노동자들의 일당이 줄어든다 하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네. 이제 실제로 이제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투기하면 어떻게 되나? 지금 일본의 시민단체들, 특히 이제 생협, 뭐 시민단체들은 그 자체적인 방사능 기준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가장 그 방사능 검사, 그러니까 생협에서는 물건을 그 식품을 많이 판매를 하잖아요. 그 생협 매장에서 식품을 판매하는데 생협 매장에 일반 어떤 식품은 리터당 혹은 킬로그램당 지금 정부의 기준은 100베크렐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이제 10베크렐 수준으로 정부 기준의 10분의 1로 나뉘고 내리고 그리고 주식, 쌀, 콩, 뭐 감자, 고구마 이런 거는 베크렐이 거의 안 나오는 수준 혹은 1베크렐 정도 이런 수준을 통과한 검사를 통과한 식품만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체적인 그러니까 유통업체들 뭐 우리나라로 지금 롯데마트라든가 뭐 이런 대형 슈퍼마켓을 하는 업체들도 그 협동조합 수준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그 방사성 식품의 그 유통 기준을 확 내려가지고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그런 식으로 식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기준이라는 게 100베크렐로 해놔도 일단 그게 되면 그것은 어른을 기준으로 한 그 어른을 대상으로 한 기준이기 때문에 특히 태아나 어린애들한테는 몇 베크렐만이라도 상당히 치명적인 결과를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애들은 진짜 방사선에 취약합니다. 그런데 그게 모든 어린애가 다 그러냐? 그렇지 않고 민감한 어린애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방사선에 보편적으로 취약한데 그 중에서 또 방사선에 민감한 어린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런 애들은 1, 2베크렐만 있어도 바로 그 세포 안에 특히 이 방사성 물질이 DNA를 뭐 파괴하는 것도 파괴하는데 미토콘드리아 뭐 이런 세포 소기관들이 있거든요. 염색체. 이런 데로 가면 그냥 특히 염색체로 가면은 그냥 그 지체 장애가 발생하는 거예요. 지체 장애가.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이런 데 가면 그냥 시름시름 앓죠. 면역력도 없어지고 계속해서 그냥 뭔지 검사하면 뭐 이렇게 검사 이상은 안 나오는데 애는 힘을 못 쓰는 이런 상태가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만약에 오염수를 투기하는 순간이 되면 자체적으로 우리나라도 어쨌든 소비자 운동이라든가 뭐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그 전수 식품에 대해서는 전수 방사선 검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준 자체도 인하하라는 요구를 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본 정부가 설사 투기했다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가 오염수에 대해서 포기하면 안 되는 게 중단을 시켜야 됩니다. 포기했다고 그러니까 방류를 했다고 하더라도 빨리 또 중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운동을 해서
어쨌든 오염수는 조금 방류 안 하는 게 최선이고 방류한다면 조금만 방류하는 게 최선이기 때문에 그런 운동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부터 오염수 대책 활동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질문지를 혹시 적으신 분이 있으시면 그렇지 않고 현장에서 그냥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혹시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게 있으셨던 분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전달을 할게요. 네, 혹시 네. 그러니까 그거는 공식 피폭은 공식 피폭만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피폭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봐야 소용이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배지를 달면 그걸 이제 보내지 않습니까? 분석하는 데다가 그럼 거기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몇 년도에 몇 미리시버트다 이렇게 딱 그 공식 기록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록으로서 인정받는 경우에는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인정받기가 힘들겠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누적 선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 원전에서 근무한 그 분들이 몇십 년간 그 원전에서 근무를 했을 때 어쨌든 그 피폭 기록은 다 있다는 거잖아요. 피폭 기록은 다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요구를 할 수 없느냐, 직업병 인정 요구를 할 수 없느냐 이런 건가요? 역학조사라든가 이런 게 있냐?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그 인웍스라고 해가지고요. 세계의 그 핵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몇 년 동안 계속 지금 한 10년 이상 넘었습니다. 그 계속 기록을 하면서 중간중간 발표를 하는 거죠. 그게 한국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작업에 가장 많은 인원과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한 것이 히로시마 나가사키 피폭자들에 대한 역학조사거든요. 그것이 모든 방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 핵시설이 아니더라도 다 적용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히로시마 나가사키 피폭자 연구라고 하는 것을 이게 수명 연구라고 하는데요. 그 연구는 누구도 부정을 못하는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고서가 14번까지 발표가 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핵시설 그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연구 자료는요, 한 수백 가지 됩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각 그 국가마다 있고요. 또 뭐 그렇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각 국가를 다 합쳐서 연구한 자료들도 있고요. 뭐 그다음에 뭐 재처리 시설도 있고 원전도 있고 또 핵폭탄 만드는 공장도 있고 종류별로 다 아무튼 그 핵
관련된 어떤 작업을 했던 곳의 노동자들에 대한 역학조사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그런 어떤 데이터가 누적 데이터가 있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뭐 지역 주민이나 노동자들의 어떤 인체에 영향을 그런 어떤 누적 피폭이 미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할 때 그러니까 그것에 그러니까 누적 데이터는 있는데 인과성이 없다. 그러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항상 패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통계적인 어떤 유의성 혹은 통계적 상관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학 연구의 한계가 예를 들어서 집단적으로 그거를 밝혀내는 것이지 개별 사람의 어떤 암이 발생했는데 그 개별을 박차놓으면은 박차노의 암이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것이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그 산재 직업병의 개념은 그렇게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노동자들이 영영 인정을 못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산재 직업병을 적용할 때는 상대적인 개연성이라는 개념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원인이 없다. 방사선 피폭 이 사람은 방사선 피폭 작업장에서 일을 했고 흡연도 안 했고 뭐 어떤 다른 원인이 없다. 이 사람이 암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면 이것은 상대적 개연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직업병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 법의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그 직접적인 인과성에 너무 그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힘들긴 힘들지만 그 상대적 개연성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그 산재 직업병과 관련해서는 살아있는 개념이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 현장 노동자로서 저도 이제 같이 관심이 있어서 여러 번 이렇게 그런 데이터나 뭐 이렇게 찾았을 때 어쨌든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당사자가 아니면 그 데이터를 알려주지도 않을 뿐더러 혹시 노조에서 이렇게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그 데이터를 공개한다거나 아니면 이 어떤 노동자의 피폭의 문제를 사회화하는 것 자체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후쿠시마는 이제 사고가 발생을 했으니까 그 사고로 인한 여러 가지 영향들에 대해서 각가지 영역에서 목소리가 나오는데 아직 그 원전 노동자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에서는 조금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근데 그 한수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수원 노동조합은 그 핵을 찬성하고 뭐 그렇게 얘기하신다고들 들었는데 맞나요? 한수원 노동, 그러니까 정규직 노동조합인가 그. 근데 그분들도 뭐 갑상선 암에는 굉장히 많이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은. 근데도 뭐 그렇게 이제 아무튼 일자리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지금 시청률 3위로 올라왔던데 더 데이즈 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안 보셨어요. 네. 그러면 답하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마 HBO에서 제작했던 체르노빌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고 당시에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했고 그 가운데서 뭐 정부 관료나 그 어떤 책임 있는 사람들은 어떤 컨트롤 타워 아래서 이렇게 했는가 저도 아직 못 봤는데 그런 내용이죠. 더데이즈도 그랬을 때 아마 그 현장 소장이 거기서 어떤 보고서를 작성한 게 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 못했던 뭐 그런 형태의 내용이었던 거죠, 선생님. 네, 요시다 소장. 네. 예. 아니 저는 근데 그 요시다 소장 보고서라는 건 못 봤는데요. 지금 그 일본에서 이제 일본 국회의 사고 조사 보고서라든가 뭐 이 정부의 사고 조사 보고서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이렇게 쓰여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보고서 자체에서 그 사고의 원인을 전부 그 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전력
상실이 돼가지고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제 꼭 그것만이 아니고 지진, 그러니까 쓰나미로 인해서 전원이 상실이 돼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지진이 났을 때 그 원자로가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제 그 원자로 그 후쿠시마에 근무했던 그 사람이 주장을 하는 게 하나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쟁점은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그 쓰나미로 인한 전원 상실로 발생한 거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고 들었고, 근데 첫 번째 주장이 왜 심각하냐면 이미 원자로가 지진에 의해서 그 냉각 기능이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거기 그 냉가로, 그러니까 원자로 자체의 냉각 기능 자체가 망가져가지고 그때 이미 문제가 발생했다 하는 것은 그 원자로 자체의 어떤 취약성을 얘기하는 거라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부분이 공식적으로 다뤄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요시다의 보고서는 그 사람은 어쨌든 거기서 근무하고 있었던 사람이기는 하지만 관리직이었기 때문에 아마 현장 그 사람들이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냥 추정컨대. 네, 혹시 다른 질문이 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이 해고염수의 문제가 전 국민의 관심사인데 주로 이제 먹거리, 우리나라가 수산물 먹거리의 어떤 그런 걱정들이 사실 대부분을 장식하고 있고, 그리고 불법 해양 투기가 문제다. 핵폐기물을 왜 바다에 그 태평양에 방류하냐, 태평양이 뭐 핵쓰레기장이냐 이렇게 반응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우리가 실제로 거기서 그 작업을 하시는 그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하나의 문제에 좀 집착하고 있었을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해준 강의였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후쿠시마 핵사고가 있어서 핵사고의 핵폐기물을 처리하는 이런 그 노동자들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나라 핵발전소가 25개가 있는데 그 핵발전소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안전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고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노동조합은 그렇게 좀 그렇지 않거든요. 약간 그 핵발전에 대한 찬성을 하고 그게 일자리든 어떤 이유이든 간에 그들의 이유는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어떤 그 기본적으로 위험한 작업들을 하고 있고 가장 그 어떻게 보면 산업재해라던가 굉장히 위험한 그 노동 조건에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밝혀내고 이야기해야 되는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감추고 드러내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노동조합도 한 몫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나라 핵발전소에 이런 어떤 하청 그다음에 뭐 그 이런 다단계 어떤 그 노동들의 형태가 분명히 존재할 텐데 이런 형태, 이런 노동의 열악한 노동이나 위험한 노동의 외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과 우리가 좀 어떤 관계를 좀 맺어야 하고 어떤 것들을 좀 함께 풀어나가야 할지, 그리고 노동조합은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좀 드러내고 좀 하면서 노동자들의 안전과 그런 것들을 좀 생존을 시켜야 할지를 좀 여쭙고 싶어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아마 그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어쨌든 사람은 이게 이해관계라는 게 살면서 우선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 가치관이랄까 세계관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규정하기도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걸 갖고 먹고 사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핵 쪽에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제가 얼마 전에 그 안산에 갔었는데
이제 그 오염수 강의를 해달라는 이제 오염수 강의하다가 이제 그때 질문을 했었나 아무튼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북한에서 핵개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북한의 핵개발을 그러니까 그렇게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핵무기든 뭐 원전이든 내가 볼 때 핵을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근데 거기 참석하신 분들은 그건 자위적인 거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그래가지고 제가 순간 벙쪘는데, 근데 그날 그 강연에 오신 분들은 전부 그 북한에 대해서는 입장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무기는 인정하는데 그러면 미국의 핵무기나 뭐 특히 일본에서 핵무기 만들면 그거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면 어떤 나라가 핵무기를 자위적인 차원에서 갖고 있다 그러지 그걸 남을 공격하기 위해서 갖고 있다 그러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씨알도 안 먹혔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핵을 바라보더라도 이게 어떤 그 가치관일 수도 있고 또 아무튼 진짜 다를 수 있구나 이런 걸 제가 그때 느꼈고, 이게 노동조합 문제는 이게 사실은 그 자체적으로 노동조합 자체 내에서 그분들이 어쨌든 생활을 하고 가족들과 같이 살고 애도 키우고 그럴 텐데 그 애들 앞에서 그렇게 이제 방사성 물질이 유포가 되고 방출이 되고 애들이 또 병을 앓게 되면 그게 과연 떳떳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핵산업이라는 것을 유지 온전시켰을 때 그런 피폭, 그러면 이제 피폭에 영향이 없다 그 정도로 가지고는. 근데 그거를 피폭에 영향이 있다고 입증할 수도 없지만 피폭에 영향이 없다고도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역의 논리도 성공한 사실이 되는 거라서, 따라서 이 외국의 어떤 사례들, 그러니까 이제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상선 암에 걸린 그 아동이 지금 30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송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고 일어났을 때 중학생이었는데 지금 직장 다니려고 그랬는데 갑상선암이 발병해가지고 직장도 못 나가고,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피폭자라고 하면은 이게 전염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딱 일단 이게 유전 문제를 생각하죠. 젊은 사람인데 결혼을 해야 되고 이러는데 혹시 유전되는 거 유전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도 있고 막 이러면은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주변에 뭐 이렇게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피폭으로 인한 갑상선암게 되면. 그러니까 소송 자체도 이렇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 사람들 안 드러나게 하고 뭐 이러는데, 아무튼 그런 아이들이 자라나서 뭐 어떤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거라든가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또 믿어야 될 게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고 끝까지 어떤 설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만족스러운 답변은 되지 못했네요.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선생님 9시 40분 차를 끊으셔가지고 9시 넘어서 끝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마무리를 하면 좋겠는데, 혹시나 이후에 질문이 생기시면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고 적으신 메모를 주고 가세요. 전달을 드릴게요.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의 고민은 방금 임미화 교수님이 이야기하셨던 내용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너무 맹목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 같은 이유로, 또 때로는 옳지 않은 방식으로, 옳지 않은 메시지들로 이렇게 대응해 나가는 경우들도 덜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염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일본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시민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지 않는다면 이 국면을 그냥 어느 순간 또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사실 오염수 방류하겠다라고 한 지가 3년이 지났는데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또 이 국면을 맞아서 갑작스럽게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그 각자의 이유를 찾고 또 그분들과 연대하지 않는 가운데서 이 이슈가 또 그렇게 사그라들까에 대한 고민도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의 원인인 핵발전에 대한 문제 그렇게 접근되지 않고 한다라고 하면 일본의 핵오염수가 나중에 한국 월성핵발전소의 오염수가 돼서 바다로 버려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걱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 결국 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연대하고 어떻게 같이 고민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실마리